인도는 심각하게 불평등한데도 왜 14억 인구는 불평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이미 지구상의 어떤 통계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그들은 분노하는 대신 순응했고 뒤엎는 대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역사가들의 눈으로 보면 이 거대한 모습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인도는 사실 진작 무너졌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14억의 인구와 수백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종교와 민족이 살고 있죠. 무엇보다 중국과는 다르게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역사상 이런 조건에서 하나의 국가가 유지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미래가 되고 있죠.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인도의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처음을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냄새도 풍경도 아니에요. 바로 소리입니다. 쉬지 않고 울려대는 클락션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화가 난 줄 알았습니다. 도로 위에 운전자들이 매 순간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의 언어였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추월하려고 한다. 오른쪽을 봐라. 그런 언어죠. 인도 트럭에 적힌 홀은 오케이 플리즈라는 문구는 예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규칙이었던 거예요. 자동차와 오토릭샤,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람과 소, 길가에 누운 개까지 뒤섞인 도로, 완벽한 통제보다 서로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리는 것이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클락션 소리야말로 인도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메타포가 아닐까. 14억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고 엉켜서 굴러가는 소리, 바로 그 소리 말입니다.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관문처럼 겪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입니다. 택시비 바가지, 아니 물건들 판매하는 그런 바가지들 말이죠. 엉뚱한 목적지로 데려가는 가이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시장 상인들, 여행객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왜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지 않을까요? 14억 인구가 제한된 기회를 두고 경쟁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만 따라가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황을 읽고 틈을 찾고 기회를 만듭니다. Very cheap. It's how much? Machine 900. Taxi, Baba. No. You go to show 1500. 850. I don't need sunglasses. Some 650. No. 600. Give me 5. Okay, 350. I don't need sunglasses. Okay, 300. Now, 300, okay? hey, I don't You need. can see, get 200. Okay, 150. How go with you? Okay, 100. Okay. You very lucky guys. No. Okay, 100. You try my friend. I don't need sunglasses. 물론 사기를 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속이는 행동 뒤에도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무질서해 보이는 거리의 풍경도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적응력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 적응력은 인도의 역사 속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독립 당시 인도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맹률은 높았고 종교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죠. 많은 학자들은 인도가 곧 분열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도의 공식 언어는 22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수백 개가 넘죠. 중앙정부는 하나의 문화를 강요하기보다 지역의 다름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시끄럽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충돌도 많죠. 하지만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도는 완벽한 질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거대한 불협화음을 견디는 법을 배웠죠. 왜 인도에서는 거대한 불평등이 쉽게 폭발하지 않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견디고 있을까? 인도는 갈등이 생겼을 때 국가 권력으로 억누르기보다 그들이 투표와 정당이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싸우도록 유도했습니다.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확립한 세속주의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편들지 않고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거리두기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소수 집단이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중앙정부는 무력 진압 대신에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서 끊임없이 달랬습니다. 인도는 역설적으로 마음껏 다르게 살라고 허용했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고
거대한 대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인 저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불평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까? 인도인들에게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이전에도 삶이 있었고 지금의 삶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르마, 즉 업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생각과 행동,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역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사라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라기보다 또 다른 출발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여행길에서 만난 인도인들의 놀라운 낙천성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 그것이 사람들에게 독특한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축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없이 반복되고 윤회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괴로움에 묶이지 않는 상태, 그 완전한 자유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면 왜 사람들은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꿈꾸는 걸까? 그 이유는 이상과 현실의 거리 때문입니다. 해탈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먼 목적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번 생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음 생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다음 생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언젠가 해탈에 이르기 위한 더 나은 출발선인 셈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복력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보다 다음 생의 희망을 더 믿게 된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편리한 질서가 아닐까. 어쩌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동시에 사람들의 믿음을 가장 오래 활용해온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보면 바꾸려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요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반면 인도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현실을 안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온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계속할수록 질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로 말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낯선 방식이 14억 명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의 나라로 묶어두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인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